우리가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 정도 고민은 고민도 아니야. 뭐 그 정도 가지고. 하지만요.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을 돌이켜보면 그땐 지금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걸요. 지금 내 나이에 지금의 나한테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의 고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고민으로 치부해버리지는 말아요. 그 사람한테는 세상 전체가 흔들릴 만한 정말 큰 고민일지도 모르니까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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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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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네, 오늘 첫 곡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었습니다. 행복해져라.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제재도 좀 행복해져야 할 텐데 자꾸 힘든 일들만 생깁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정말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제재 아빠한테 엄청 많이 혼나요. 아마 평생 갈 그런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시작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 그런 다음 접은 자리를 칼로 잘 잘라. 칼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종이를 갈랐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가늘게 잘 풀칠을 해. 이렇게. 나는 또또까 형에게 종이풍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풀을 다 칠하자 또또까 형은 빨래 집게로 위쪽 주둥이를 집었다. 잘 마른 다음에 입을 만들어야 돼. 알았냐 이 바보야? 알겠어. 우리는 부엌 문지방에 앉아 종이풍선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풍선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다. 그러자 또또까 형은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설명을 늘어놓았다. 여러 조각으로 된 오렌지 모양 풍선은 어려워서 연습을 좀 많이 한 다음에 만들어야 돼. 너처럼 초보는 2조각 풍선을 만들어야 돼. 그게 더 쉬워. 형, 내가 혼자 풍선을 만들 테니까 입은 형이 만들어줄래? 너 하는 거 봐서. 형은 흥정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었다. 아마 내 구슬이 아니면 아무도 어떻게 그토록 많아졌는지 모르는 내 그림 딱지들을 탐내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해 형. 형 대신에 싸움까지 했는데. 좋아. 처음이니까 이번은 공짜로 해줄게. 그런데 네가 이번에 못 배우면 그 다음엔 국물도 없어. 알았어. 그 순간 나는 풍선 만드는 법을 철저히 배워서 앞으로는 형이 내 풍선에 손도 못 대게 해야겠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종이풍선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든 풍선이어야 했다. 뽀로뚜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내 손에서 흔들리는 풍선을 보면 슈르르까가 얼마나 놀라워할까? 나는 그런 생각에 푹 빠져 양쪽 주머니에 그림 딱지와 구슬을 가득 집어넣고 밖으로 나갔다. 은종이 2장을 사야 했기 때문에 딱지와 구슬을 되도록 싼 값에 팔 작정이었다. 야, 얘들아, 구슬 안 살래? 1도스당에 구슬 5개 줄게. 가게에서 금방 산 것처럼 새 거야. 그러나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1도스당에 딱지 10장 줄게. 롯데 아줌마네 가게에서도 이렇게 싸게 팔진 않아. 그래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프로그레스 거리를 누비며 소리쳐보고 까빠네마 남잣거리를 종종 거리며 다녀보아도 헛수고였다. 진진이 할머니 댁에 가볼까? 혹시나 해서 가봤지만 할머니는 관심조차 없었다. 댁엔 딱지나 구슬 따위는 필요가 없단다. 내가 갖고 있는 편이 낫지. 어차피 내일 또 와서 사라고 할 텐데. 할머니도 돈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와 내 2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먼지 때문에 아주 더러워져 있었다. 저물고 있는 해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제제! 제제! 비리끼뉴가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사방으로 널 찾고 있었어. 너 뭐 팔고 있지? 나는 주머니를 흔들어 찰랑하고 구슬 소리를 냈다. 여기 좀 앉자. 우리는 함께 앉았다. 나는 땅바닥에 물건을 펼쳐보았다. 이게 다 얼마야? 1도스당에 구슬은 5개, 딱지는 10장. 비싸다. 귀찮게 굴고 있네. 도둑놈 같으니라고. 남들은 그 돈에 딱지 5장, 구슬은 3개밖에 안 주는데. 나는 물건들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으려 했다. 기다려봐. 골라도 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300케이스, 200케이스 정도는 쓸 수 있어. 좋아. 그럼 구슬 6개랑 딱지 12장 줄게. 나는 재난과기화 상점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님은 오를란도 아저씨뿐이었는데 계산대에서 주인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이 상점은 공장의 작업 종료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나올 때만 겨우 꽉 찼다. 아저씨, 은종이 있어요? 돈은 가져왔냐? 더 이상 네 아버지 밑으로는 매상 안 된다. 나는 잠자코 동전 2개를 꺼내 보였다. 장미색하고 호박색뿐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연날리는 시기라서 남은 게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른 게 뭐 있니? 무슨 색이든 연은 다 올라가잖아. 안 그래? 연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종이풍선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첫 번째 풍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낭비할 새가 없었다. 슈크브랑크 아저씨 가게까지는 뛰어간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나는 의자를 탁자 가까이에 당겨놓고서 루이스 왕이 잘 볼 수 있도록 글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제재형은 이제부터 아주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크면 공짜로 가르쳐줄게. 어느새 날이 어스름해졌다. 우리는 열심히 풍선을 만들었다. 공장에서는 사이렌이 울렸다. 서둘러야 했다. 잔디라 누나가 벌써부터 식탁에 접시를 놓고 있었다. 누나는 다른 식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저녁을 먼저 차려주곤 했다. 제제! 루이스! 누나는 우리가 무른두거리에 나가 노는 것도 아닌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루이스를 의자에서 내려주며 말했다. 너 먼저 가. 곧 갈 테니까. 형 빨리 와. 안 그러면. 알았어. 곧 갈게. 저 마녀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남자친구들 중 하나와 싸운 모양이었다. 거리의 끝집에 사는 친구일까? 아니면 첫 번째 집에 사는 친구일까?
나를 골탕 먹이려는 듯이 풀이 마르면서 자꾸 손가락에 들러붙어 일이 더더욱 더디어졌다. 누나의 부르는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풍선을 만들기에는 날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다. 제제! 맙소사, 이제 볼장 다 봤군. 누나는 화가 잔뜩 나서 쫓아왔다. 내가 네 식모인 줄 알아? 빨리 와서 먹어! 누나는 거실로 들어와 내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가서 식탁에다 밀어붙였다. 나는 기분이 확 상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내 풍선 마저 만들 거야! 나는 그곳을 나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누나가 맹수로 돌변했다. 누나는 내 쪽으로 오는 대신 탁자로 갔다. 그러자 모든 것이 정말 한낮의 꿈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풍선은 갈갈이 찢겨 종이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누나는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식당 가운데로 나를 집어던졌다. 사람이 말로 하면 좀 들어야지! 그러자 악마가 내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반항심이 태풍처럼 나를 휘감았다. 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한바탕 떠들였다. 네가 뭔지 알아? 넌 갈보야! 누나가 내 앞에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눈동자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 용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해봐. 나는 한자 한자 끊어서 다시 말했다. 갈보! 그러자 누나는 옷장 위에 있던 가죽 장갑을 집어 사정없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등을 돌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아픔보다는 분노가 더 크고 심했다. 갈보야, 갈보! 갈보 계집애! 누나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내 몸은 불덩이 같은 고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안토니오 형이 들어왔다. 형은 나를 때리다가 지친 누나를 거들었다. 날 죽여라! 살인자! 날 죽이고 감옥에 나가라! 누나는 내가 옷장을 붙들고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다. 갈보! 갈보 계집애! 또또까 형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입 닥치지 못해, 제제? 어떻게 누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전혀는 갈보야! 살인자라고! 갈보 계집애! 그러자 형은 눈, 코, 입을 가리지 않고 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특히 입을 심하게 때렸다. 나를 구해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글로리아 누나였다. 누나는 호재나 아주머니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비명소리를 듣고서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다. 누나는 질풍처럼 방으로 뛰어들었다. 내 얼굴이 피범벅이 된 것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누나는 또또까 형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언니라는 사실도 개의치 않고 잔디라 누나까지 떠밀어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침대로 데려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 광경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루이스 왕이 안방에 숨어서 엉엉 울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욕을 퍼부었다. 너희들 언젠간 이 애를 잡고 말 거야. 두고 봐. 이 인정머리 없는 괴물들 같으니. 누나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소금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왔다. 또또까 형이 슬그머니 침실로 들어왔지만 누나는 그를 내쫓았다. 어서 나가지 못해, 이 비겁한 놈아! 누난 제가 욕하는 걸 못 들어서 그래. 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너희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겠지. 내가 나갈 때만 해도 조용히 앉아서 풍선을 만들고 있었는데 인정머리 없는 것들, 어떻게 제 동생을 이렇게 팰 수가 있니? 누나가 피를 닦아주었다. 나는 그때 부러진 이빨 한 개를 뱉었다. 이것이 화산에 불을 당긴 꼴이 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봐라, 이 겁쟁이 녀석아. 제 싸움에도 겁이 나서 애를 내보내기나 하고, 이 거지 같은 놈. 9살이나 먹은 게 아직도 침대에다 오줌이나 싸고, 아침마다 네 녀석이 서랍 속에 숨겨두는 오줌 싼 바지랑 침대 시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까 보다. 누나는 방 밖으로 모두 쫓아내고 문을 잠갔다. 방 안이 캄캄해서 누나는 불을 켰다. 그리고 내 윗도리를 벗겨 몸의 얼룩과 상처를 닦아주었다. 아프지, 아가? 이번엔 진짜 아파. 아주 살살할게. 마를 때까지 조금만 엎드려 있어. 안 그러면 옷이 달라붙어서 아플 거야. 그런데 정말 아픈 곳은 얼굴이었다. 상처도 아팠지만 이유 없이 몹시 얻어맞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은 더욱 아팠다. 내가 얼마간 안정을 찾자
누나는 내 곁에서 누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누나도 알 거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맞아도 싸. 하지만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내 풍선이 망가져서 가장 슬퍼. 정말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루이스한테 물어봐. 네 말 믿어. 아주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일 진진이 할머니 집에 가서 다시 종이를 사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선을 만들게 해줄게. 너무 멋있어서 별들도 질투하게 될 거야. 소용없어, 누나. 첫 번째 풍선은 한 번밖에 못 만들어. 첫 번째 풍선을 잘 만들지 못하면 그걸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져. 언젠간 내가 널 데리고 이 집에서 멀리 떠날 거야.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진이 할머니네 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어차피 별다를 것 없는 지옥이었다. 누나가 처음으로 내 라임 오렌지와 환상의 세계에 참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널 톰믹스나 존 벅스의 목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난 프레드 톰슨이 더 좋아. 그럼 그리로 가자.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기분이 들어 함께 나지막히 울기 시작했다.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틀 동안 포르투갈을 보러 갈 수가 없었다. 식구들은 나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잔인한 매질로 엉망이 된 내 몰골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터진 입술이 아물어야 내 생활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그저 동생과 함께 민기뉴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두려웠다. 아빠는 잔디라 누나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욕을 한다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숨쉬는 것조차 두려웠다. 내 라임 오렌지 나무 그늘 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마음이 가장 편했다. 거기서 포르투가가 내게 사준 수많은 딱지들을 보기도 하고 루이스 왕에게 인내심을 갖고 구슬치기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지금은 좀 서툴러도 곧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포르투가가 너무 보고 싶었다. 포르투가는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그 포르투갈식 말투가 그리웠다.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은 상대를 너라고 부르려면 문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보기 좋게 그을린 그의 얼굴과 언제나 말쑥한 감색 양복, 그리고 방금 서랍에서 꺼낸 것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의 칼라와 체크무늬 조끼, 심지어는 소매단추에 달린 단 모양 장식까지. 그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 곧 있으면 나을 거야. 아이들의 상처는 결혼하면 병이 낫는다는 속담보다도 빨리 나으니까. 그날 밤 아빠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집에는 일찍 잠든 루이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시내에서 돌아오고 있을 시간이었다. 엄마는 공장에서 야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일요일에나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빠 가까이에 있기로 했다. 그래야만 장난을 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빠는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보고 있었다. 면도를 잘하지 않아 늘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늘 지저분했다. 돈이 없어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러 가지도 못한 것 같았다. 불쌍한 아빠, 엄마가 집세를 벌려고 일을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게다가 랄라 누나마저도 공장에 다녀야 할 형편이니.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마다 우린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는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 나는 문지방에 걸터앉아 벽을 기어오르는 하얀 벌레의 숫자를 세다가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때만큼이나 슬퍼 보였다.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아빠의 근심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았다. 나는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노래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리오발도 아저씨에게서 배운 지 얼마 안 된 노래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탱고였다.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탱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벌거벗은 여자를 원해. 밝은 달빛 아래서 여자의 몸을 갖고 싶어. 제제! 네, 아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노래가 아빠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듣고 싶은 건가 보다. 그게 무슨 노래니? 나는 다시 불렀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그따위 노래를 누가 가르쳐줬어? 미친 사람처럼 아빠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고 있었다. 아리오발도 아저씨요. 그런 사람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아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리오발도 아저씨의 조수라는 것을 아빠가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다시 한번 불러봐라. 요새 유행하는 탱고예요.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아빠의 손이 내 뺨을 후렸다. 다시 불러봐.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또다시 아빠의 손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디 계속해봐라.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내 얼굴은 얼얼함으로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내 눈은 아빠의 손찌검에 따라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노래를 그만두어야 할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불러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서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것이 내가 맞는 마지막 매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빠가 손을 잠시 거두고 노래를 더 불러보라고 소리쳤지만 난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경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살인자! 날 죽여라! 날 죽이고 감옥에 나가라! 아빠는 화가 울컥 치밀었는지 흔들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렀다. 그 허리띠에는 쇠고리가 2개 달려 있었다. 아빠는 미친 듯이 욕을 했다. 개새끼, 쓰레기 같은 놈, 제 아비한테 욕을 해? 허리띠가 끔찍한 힘으로 내 몸을 휘감았다. 허리띠는 마치 1000개의 손가락이 달린 것처럼 내 몸 구석구석을 찾아 때리고 있었다. 나는 벽 한 모퉁이에 고꾸라졌다. 아빠가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나를 구하러 나선 글로리아 누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다. 글로리아 누나, 나와 닮은 유일한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 아무도 글로리아 누나에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누나는 아빠의 손을 꽉 부여잡으며 매질을 말렸다. 아빠! 차라리 절 때리시고 이 예능 제발 그만두세요. 아빠는 식탁 위로 허리띠를 내던졌다. 그리곤 손으로 얼굴을 쓸어올렸다. 그러더니 나와 자신이 불쌍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난 얘가 날 놀리는 줄 알았다. 내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줄 알았어. 글로리아 누나가 나를 안아올렸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온몸이 열로 후끈거렸다. 엄마와 글로리아 누나가 내 머리맡에 앉아 나를 다독여 주었다. 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진지냐 할머니까지 와 계시는 것 같았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쑤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의사를 부르려다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어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글로리아 누나가 직접 끓인 수프를 가져와 내게 먹이려고 했다. 숨도 쉬기 어려웠으니 삼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계속 졸음이 쏟아졌다. 잠에서 깨어보면 아픔이 조금 가신 것 같기도 했다. 글로리아 누나와 엄마가 계속 나를 지켰다. 엄마는 내 곁에서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일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일어섰다. 엄마는 일을 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엄마가 다녀오마 하는 인사를 하러 들어왔을 때 나는 엄마의 목을 꼭 껴안았다. 괜찮을 거야, 아가. 내일이면 다 나을 거다. 엄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말을 꺼냈다. 엄마,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 풍선처럼 됐어야만 했어요.
엄마는 가만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모두들 제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제제, 너는 다만 가끔씩 장난이 좀 심할 뿐이야. 엉뚱하고 기분 좋은 부탁. 내가 다 낫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내 마음이 상한 이유는 아픔이나 매 때문이 아니었다. 식구들은 의심이 갈 정도로 내게 잘해주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잃은 것처럼 허전했다. 나를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려주고 사람들과 그들의 선한 마음을 믿게 해줄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용히 지냈다. 아무 의욕 없이 민기뉴 곁에 멍하니 앉아 무관심하게 삶을 바라보았다. 민기뉴와 말을 주고받는 것도 싫었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도 시시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동생이 내 곁에 있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단추들을 온종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동생이 좋아하는 빵지 아스카루 바위산 케이블카 놀이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전부였다. 나도 어렸을 적엔 동생처럼 이 놀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정한 눈빛으로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딱지 뭉치나 구슬주머니를 내 가까이에 놓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어지간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영화 구경도 구두 닦기도 시들했다. 내 가슴 속에서 슬픔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유도 모르는 채 모질게 얻어맞은 짐승처럼. 글로리아 누나는 내 환상의 세계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어. 모두 사라졌어. 프레드 톰슨과 그 친구들 얘기였다. 누나는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도 내가 무엇을 결심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는 영화를 바꾸어야 했다. 카우보이 영화나 인디언 영화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어른들이 말하는 애정 영화를 볼 작정이었다. 입 맞추고 포옹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 말이다. 나같이 매만 맞고 사는 인간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봐둘 필요가 있었다.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됐다. 집을 나섰지만 학교로 향하지는 않았다. 나는 뽀르뚜가가 일주일 동안 우리 차를 타고 나와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달라고 하면 다시 나를 기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타나지 않아 틀림없이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도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우정을 알아서는 안 됐다. 영 맞은편 빵집 옆에 그 멋진 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서 한 줄기 행복의 빛이 되살아났다. 내 마음은 그리움보다 더 앞서 달려갔다. 이제 진짜 친구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역 입구에서 우렁찬 기적소리가 울려와 나는 깜짝 놀랐다. 망가라치바였다. 거만하고 난폭한 철로의 주인이었다. 늠름한 모습으로 갱량을 흔들면서 나는 듯이 지나갔다. 창가 쪽에 앉은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껏 여행을 즐기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어릴 땐 망가라치바를 구경하며 끝없이 손을 흔들어주곤 했다. 이제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루이스뿐이었다. 나는 빵집 탁자들 사이를 훑으며 그를 찾았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빵집에 들어서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끝에 놓인 탁자에 등을 지고 앉아 있었다. 웃옷을 입지 않아 멋진 케이크 무늬 조끼와 깨끗한 셔츠에 소매가 보였다. 나는 기운이 빠져 그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라디슬라우 아저씨가 그에게 내가 왔음을 알렸다. 뽀르뚜가, 누가 왔는지 좀 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활짝 개었다.
그는 팔을 벌려 나를 아주 오랫동안 안아주었다. 그래, 오늘은 어쩐지 네가 올 것 같더라. 그리고 한참 동안 나를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도망쟁이야?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많이 아팠어요.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종업원에게 손가락 신호를 보냈다. 음료수와 케이크가 나왔는데도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기운은 없고 슬프기만 했다. 먹기 싫어? 대답이 없자 뽀르뚜까는 내 얼굴을 받쳐들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내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였다. 왜 그러는 거야, 꼬마 친구? 말해봐. 난 네 친구잖아. 안 돼요. 여기선 못하겠어요. 라디슬라우 아저씨가 알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딱 한마디만 하기로 했다. 뽀르뚜까, 아직도 저 차가 우리 차인가요? 물론이지. 아직도 못 믿겠니? 저하고 드라이브 가줄래요? 그는 내 부탁에 흠칫 놀랐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나가자. 아까보다 더 많은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본 그는 내 팔을 잡고 차로 갔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나를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돈을 치르러 빵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와 라디스라우 아저씨 일행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 집에선 저 애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저렇게 예민한 애는 처음이야. 솔직히 말해봐, 뽀뚜루까. 자네 저 녀석을 정말 좋아하는 거야?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영리하고 귀여운 꼬마야. 그는 차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어디로 갈까? 일단 여기서 나가요. 무른두거리도 좋고요. 가까우니까 휘발유도 적게 들 거예요. 그가 웃었다. 그런 어른들이나 하는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니?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든지 절약해야 한다고 배웠다. 모든 것이 비쌌고 돈이 많이 들었다. 차를 모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름다운 초록빛 숲을 사이 길로 들어서자 그는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어 나를 허전하게 했던 마음 착한 사람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뽀르뚜까, 제 얼굴 좀 자세히 봐주세요. 아니, 얼굴 말고 주둥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래요. 그리고 삐나제 인디언에다가 악마의 새끼라서 주둥이를 가졌대요. 난 네 얼굴이 보고 싶은데. 그래도 잘 보세요. 매맞은 데가 아직도 부어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뽀르뚜까의 눈은 놀라운 반, 가여운 반으로 휘둥그레졌다. 아니, 뭐 때문에 이 지경이 되도록 때린 거야? 나는 한 줄도 보태지 않고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눈물이 솟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애를 때릴 수가 있어. 아직 6살도 안 되는데. 난 왜 그런지 알아요. 쓸모없는 애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못돼서 크리스마스에도 착한 아기 예수처럼 되지 못하고 못된 새끼 악마가 됐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넌 아직도 천사야. 심한 장난꾸러기는 맞지만 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난 너무 못된 애라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번에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런 말을 해선 안 돼.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드라이브 하자고 한 거예요.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도 알고요. 엄마는 새벽에 나가요. 살림에 보태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해요. 엄마는 악박붕대를 메고 다녀요. 실타래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랄라 누나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장에 나가요. 이런 일들은 모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날 그렇게 심하게 때릴 것까지는 없었는데. 저번 크리스마스에 아빠한테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고 하긴 했지만 이번엔 정말 너무하셨어요.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맙소사, 너처럼 어린애가 어쩜 그렇게 어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지?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봤다.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우리는 친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얘기해보자.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등에서 식은땀이 다 흐른다. 어쨌든 누나한테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욕을 아예 해서는 안 돼. 알겠니? 하지만 전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복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더욱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뽀르뚜까, 응? 당신은 제가 욕하는 게 싫어요? 무조건 싫다. 알았어요. 제가 죽지 않는다면 앞으로 욕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요. 좋아. 그런데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줄게요.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뽀르뚜가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네가 나를 믿는다니까 나머지 사건도 알아야겠다. 노래 사건은 뭐냐? 그 탱고 어쩌고 하는 거 말이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는 알았니? 당신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확하겐 몰랐어요. 전 뭐든지 들으면 외우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내용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자꾸 날 때렸어요. 뽀르뚜까, 걱정 마세요. 나는 엉엉 울었다. 걱정 마세요. 죽여버릴 거니까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네 아빠를 죽이겠다고? 네, 죽일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벅존스의 권총으로 빵 쏘아 죽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길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상상력 한번 대단하다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치근한 마음은 숨기지 못했다. 그런데 넌 나도 죽이겠다고 했잖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반대로 죽였어요. 내 마음에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죽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뽀르뚜까. 당신은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저한테 딱지랑 음료수랑 케이크랑 구슬 같은 것들을 사줘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다. 모두가 널 사랑해. 내 어머니나 아버지도. 글로리아 누나와 루이스 왕도 그렇고. 설마 네 라임오렌지 나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민기뉴라고 했나? 그리고 슈르르까예요. 그래. 지금은 달라요, 뽀르뚜까. 슈르르까는 그저 꽃 한 송이 피울 줄 모르는 어리고 보잘것없는 오렌지 나무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래요. 당신은 제 친구고 그래서 우리 차로 드라이브하러 오자고 한 거였어요. 얼마 안 있으면 당신 혼자만의 차가 될 테지만 사실 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작별? 네. 당신도 알겠지만 난 아무데도 쓸모없는 아이잖아요. 이제 나도 매 맞고 귀 잡히는데 지쳤어요. 더 이상 주둥이란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요. 목이 메어 오기 시작했다. 말을 마치려면 용기를 내야 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아니요. 이번 주 내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밤에 망가라치바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그의 품 안에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안 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넌 앞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데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죄를 짓는 거야.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마. 네가 그러면 난 어떡하니?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날 사랑한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는 뒤로 조금 물러앉아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손등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난 널 무척이나 사랑한단다, 꼬마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자, 이제 웃어봐야지. 그의 고백으로 마음이 반쯤은 누그러졌다. 그래서 이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 잊게 될 거야. 넌 연날리기 챔피언도 되고 구슬치기 왕도 되고 벅존스처럼 훌륭한 카우보이도 될 거야. 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뭔데요? 토요일날 인간다두에 사는 내 딸아이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아. 그 애가 남편하고 빠케타 섬에 며칠 놀러 간다는구나. 그래서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관두에 낚시나 하러 갈까 하고 있는데 같이 갈 만한 친한 친구가 없어. 너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 활기가 되살아났다. 절 데리고 가실 건가요? 네가 가고 싶다면 억지로 가자는 건 아니고. 나는 대답 대신 면도한 그의 얼굴에 내부를 대고 목을 꼭 껴안았다.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고 비극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아름다운 곳이야. 점심을 싸가지고 가자. 넌 뭘 가장 좋아하지? 당신이요, 뽀르뚜까. 소세지, 계란, 바나나 뭐 그런 거 말이야. 뭐든지 다요. 우리 집에선 가려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같이 가는 거다. 놀러 갈 생각을 하면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러나 기쁨 가운데서도 걱정이 있었다. 하루 종일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집엔 뭐라고 할래? 아무 핑계나 대줘 뭐. 나중에 들키면. 이번 달엔 아무도 날 못 데려요. 식구들이 글로리아 누나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글로리아 누나는 아주 무섭거든요. 누나도 나처럼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에요. 식구들 중에 누나만 그래요. 정말 아무도 널 못 때려? 네, 진짜예요. 때리고 싶어도 한 달쯤 지나서 내가 완전히 다 나은 다음에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잊어버리는 거다, 응? 무슨 일이야? 망가라치바 말이야. 당장에 그러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다행이네. 나중에 라디슬라와 아저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내 약속에도 불구하고 뽀르투가는 망가라치바가 지나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아주 밤 깊은 시간의 말이다. 이 제재가 아빠한테 혼나는 모습이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를 하나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읽으면서 참 그래도 나쁘지만 아빠가 제재한테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칭찬받고 싶었던 그런 행동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매질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제재가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을 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 아이들을 혼낼 때 혼내기 이전에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걸 한 번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눈물바다입니다. 제가 포르투갈 아저씨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뒷얘기를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단 슬픔은 뒤로 밀어놓고 제가 이제 포르투갈 아저씨와 소풍을 갑니다. 내일은 그 소풍 가는 이야기 함께 해볼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북적북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저는 지금까지 최혜은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